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4부 쾌항. 대보리는 나흘 뒤에 다시 순영이를 만난다는 오달진 생각에 자꾸만 벙긋벙긋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하였다. 대보리는 학교 근처에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으나 순영이가 한사코 혼자 가겠다고 하여 그들은 떡집 앞에서 헤어졌다. 대부리는 그녀가 큰 길 모퉁이 새로 세운 전봇대 옆을 돌아선 뒤에야 유난히 붉게 물든 서쪽 하늘을 자꾸만 뒤돌아보며 휘적휘적 상여독가로 돌아왔다. 상여독가에는 아침 일찍이 독립협회에 나갔던 짝귀가 개맹이 없는 얼굴로 질퍽하게 앉아 있었다. 순영이 왔더라면서? 짝귀는 힘없이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대부리는 아직 들뜬 기분이 가라앉지 않아 순영이의 이야기를 신나게 까발리려다가 시큰둥에 있는 짝귀의 얼굴을 보자 입술이 무겁게 닫히고 말았다. 무슨 일이 있었남요? 대부리가 짝귀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며 물었다. 심상치가 아니여. 짝귀가 여전히 계맹이 없는 얼굴로 대부리를 보며 말했다. 뭐 일이 잘못되었갑디까? 보부상 패거리들이 수도 없이 몰려들고 있다니까. 보부상 패들이 경성으로 몰려드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우. 수평사에 길령수가 도반수가 되고 이기동이가 참모, 홍종우, 박유진이가 각태우 두령이 되었다는건. 아니 수구파 거물들이 보부상 패거리에 두령이 되다니요? 그러기에 걱정이 아닌가. 황국협회 놈들이 보부상들을 폭력단으로 맹글어 만민 공동회하고 싸움을 붙일 계략을 꾸미고 있다요. 이 재활은 죽일 놈들. 그놈의 보부상 패거리들은 지난 가보년 때도 우리 일을 해방쳐 놓더니 또. 대버리는 금세 파르르 성질이 곤두섰다. 1년여 만에 순영이를 다시 만나고 대부리의 기분은 밥 먹고 숭늉을 마시지 않은 것처럼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트적지근했다. 그것은 만민공동회에 대한 그녀의 심드렁한 태도 탓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녀의 눈치가 옛날처럼 대부리에 대해 따사로운 정분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부리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다. 그리고 하야시의 일로 마음 고통을 앓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그런 그녀의 태도 때문에 대부리는 그녀에게 차마 함께 목포로 내려가자는 말을 입 밖에 내놓지 않았던 것이다. 대부리는 어쩌면 두 사람의 마음이 제물포에 있을 때와 지금 서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제물포에 있을 때는 그녀가 대부리한테 마음을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부리는 가을 햇살이 상여도가의 봉창을 널름거리며 핥아댈 무렵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날 대부리는 정동으로 이염진 대감댁을 찾아갈 요량을 하고 있었다. 이염진 대감댁을 찾아가서 그가 제물포에 있을 때 만났던 단소장이 전서방과 약조를 했던 대로 그의 식소를 끌어낼 생각이었다. 그는 전서방의 가족에게 전서방이 제물포에 있으니 상전 몰래 제물포로 빠져나가 응신청으로 찾아가라는 말을 귀뜸해 줄 작정이었다. 그리고 여차하면 전서방의 식소를 이끌고 제물포에까지 데려다 줄 생각이었다. 대부리는 제물포에 있을 때 전서방에게 기어코 그의 식소를 제물포로 데려다 주겠노라고 약조를 해놓고도 이러구러 1년이 지나버린 것이었다. 대부리, 오늘 나오고 갈 데가 있네. 대부리가 막 상여똑가를 나오려고 하는데 상여똑가의 주인 영감이 그를 불렀다. 어디를 가는데요? 대부리가 마뜩 차는 얼굴로 주인 영감을 보며 물었다. 어디는 어디여, 조상집이지. 주인 영감이 장작 패는 목소리로 내질렀다. 주인 영감이 초상집에 일을 나갈 때는 언제나 오태수를 데리고 다녔는데 그날따라 오태수는 배탈이 나서 새벽부터 뒷간을 새양쥐 여수는 고양이처럼 자주 들락거렸다. 대부리는 하는 수 없이 주인 영감이 시키는 대로 오칠도 하지 않은 3부짜리 싸구려 관을 지고 따라 나섰다. 그가 상여도가를 빌부터 지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염장이를 불러가는 상가치고 망자의 신분이 높거나 귀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염장이를 불러갈 때는 을에 오칠도 하지 않고 두께가 얇은 값싼 관을 가져가게 마련이었다. 신분이 귀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더러움을 탄다고 하여 반드시 친척들 중에서 염을 하였고 관도 여러 번 오칠을 하고 두께도 2치 이상 되는 것을 가져갔다. 진국의 상여독가에서 가장 좋은 관은 3치짜리인데 그것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대부리 자네도 어차피 상여독가에 발을 들여놨으니 나한테 염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여. 앞서가는 주인 영감의 말에 대부리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진국의 상여독가의 주인 박봉필 영감은 장안에서 이름난 염장이로 수번이었을 때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했다. 박봉필 영감은 대부리와 짝귀한테 자기가 수번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푸짐하게 늘어놓던 것이었다. 수번은 20명 남짓한 상여꾼들의 우두머리로 일거리가 생기면 자기가 거느리는 상여꾼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수번은 상례에도 밝아야 하고 앞소리도 잘 해야 하며 반푼수장이 노릇까지도 해야 했다. 수번을 뽑을 때는 마치 싸움 잘하는 건델패 중에서 두목을 뽑을 때와 마찬가지로 담력과 꾀와 힘을 겨루었다. 수번이 되려는 사람끼리 대나무 토막을 정강이에 맞대고 굴리며 서로 밀어붙이는데 살갗이 터지고 피가 흐르며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을 견뎌내며 상대편을 밀어뜨려야 했다. 아픔을 참지 못하고 힘이 붙여 밀려나면 지고 만다. 박봉필 영감이 수번이 되었을 때는 수번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12명이나 되어 4번씩이나 맞붙어 힘을 겨루어 이겼는데 정강이의 살이 벌겋게 으깨어졌었다고 하였다.
말이 상여꾼이지 벌이가 좋았었어. 한 번 대갓집에 일을 하러 나가면 두 어깨에 전대를 주렁주렁 매달고 돌아왔구만. 전대의 돈을 몽땅 써버릴 때까지는 집에 돌아가지도 않았어. 장안에 이름난 요리집은 다 쓸고 다녔고 반반한 기생이 있다고 하면 기어코 찾아가서 유조를 내주었지. 박봉필 영감은 자랑 삼아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지금의 상여도가가 그가 수번으로 있을 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자네들도 큰 돈을 만지려면 수번이 되어봐. 대불이 자네야말로 뚝심도 있고 꾀도 있고 상례만 익히면 또 앞소리만 좀 배우면 좋은 수번감이야. 그러나 대불이는 수번이 될 생각이 없어 박봉필 영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박봉필 영감은 나이가 들어 수번을 그만둔 뒤부터 염장이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였다. 박봉필 영감은 이제 그만하면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늑막에 편하게 살 만큼 돈도 모았다. 그러기에 이제 대갓집 초상이 아니면 일을 나가지 않고 대신 오태수를 보내곤 하였는데 오늘은 가져가는 값싼 관으로 어림에도 신분이 천한 집임이 분명한 듯 싶은데도 그답지 않게 직접 나서는 게 이상한 일이었다. 따라가면서 넌지시 물어보았더니 오늘 조상은 내가 아니고 오는 장안에서 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요 하고 말할 뿐이었다. 자네도 알아두소마는 염습을 할 때는 맨 먼저 상가에 들어가거든 가축들을 죄다 우리에 가둬야 하네. 특별히 고양이는 광에 가두고 못 나오게 해야 해. 고양이가 송장이 있는 방에 굴뚝이나 용마루를 뛰어넘으면 말이지 송장이 벌떡 일어서기 때문이요. 앞서 천천히 가파른 고갯길을 내려가면서 박봉필 영감이 뒤를 돌아보고 희죽 웃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던가요? 관을 지고 가던 대부리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물었다. 내가 당해보지는 않았지만 예로부터 그런다고들 하니까 믿어야지. 송장이 벌떡 설 때는 망자와 가까운 친구가 와서 자네 이러면 자식들이 놀래니 어서 눕게 하고 다 이러면 송장은 친구의 말을 듣고 그냥 눕는다고 하대만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염을 하면서 송장이 더럽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되네. 송장을 더럽다고 한다 치면 송장에서 피나 순물이 흘러나온다네. 박봉필 영감은 타이르듯 말했다. 그들은 종로통 뒷골목 어느 요리집 대문 앞에 섰다. 이 집인가요? 너무 조용한 게 초상집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부리가 관을 친 채 두렵거리며 물었다. 자자, 나를 따라 들어오게. 박봉길 영감은 헛기침을 두어 번 토하며 대문이 헐쩍 열려있는 요리집 안으로 들어섰다. 대부리도 그를 따라 들어가 관을 문간체 앞에 짚을 깔고 내려놓았다. 초상집이라고 해야 차일이 쳐 있는 것도 아니고 마당에 멍석 하나 깔려 있지 않았으며 마루 끝에 소복을 한 기생 서너시 턱을 받치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박봉필 영감은 요리집 안주인인 듯 싶은 나이가 지긋한 안악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마루로 올라서서 망자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방으로 들어서기 전에 마루 끝에 벌레 먹은 배춧잎처럼 앉아있는 기생들에게 자배기에 물을 가득 떠오게 하고 큰 소리로 대부리를 불렀다. 마당 가운데 지식거리고 서 있던 대부리는 박영감의 부름을 받고 망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자그마한 장롱이며 경대가 놓여 있고 군방도 두 폭 가리게 망자의 머리밭에 펼쳐져 있는 조촐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망자는 짙은 옥색 혼이불에 덮여 있었는데 대부리가 보기에 배가 유난히도 불러 있었다. 그제야 그는 망자가 임신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제야 박봉필 영감이 자기가 아니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일이라고 한 말이 생각났다. 만삭이 된 여자가 죽으면 하문으로 아기를 꺼낸 다음 염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리는 잘 알고 있었다. 대부리는 만삭이 된 채 죽어있는 여자를 보자 문득 말바우 어미 생각이 났다. 그녀는 뱃속에 든 아기한테도 자기의 병이 옮아 문둥이가 되어 태어날 것을 걱정하면서 영산강에 빠져 죽으면 강물이 더러움을 타니까 목매달아 죽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그러나 말바우 어미는 자신의 죽는 꼴을 대부리한테 보이기 싫어서인지 같은 대풍장 병자인 풀상투 패거리가 구진포 움막까지 찾아왔을 때 배부른 몸을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가버렸었다. 박봉필 영감은 마루 끝에 추연히 앉아있는 기생들을 다그쳐 뜨거운 물과 참기름, 솜을 가져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죽은 여자의 하문을 만지작거렸다. 나이 많은 기생 하나가 부지런히 박봉필 영감이 시키는 대로 방문을 여닫고 들락거리며 더운 물이며 솜, 참기름 등을 가져다 주었다. 박봉필 영감이 손을 씻고 참기름을 주물럭거린 다음 얼핏 대부리를 보았다. 이 장안에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박봉필이 하나뿐이네. 대부리는 박봉필 영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는 그는 박 영감한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박 영감이 기름 묻은 손을 죽은 여자의 하문으로 쑤셔 넣는 순간 대부리는 주춤 한 걸음 물러서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방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냉큼 허들의 대야를 가져오지 않고 못이여. 대부리가 방문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박봉필 영감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대부리는 여태껏 박 영감이 그렇게 화내는 목소리로 내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대부리는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가 눈에 띄는 대로 옹기자배기를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자배기를 박영감 옆에 놓자마자 박영감은 죽은 여자의 하문에서 시뻘건 피뭉치를 마구 긁어내고 있었다. 휴, 이제 끝났다. 박봉필 영감은 후유 한숨을 토하며 피뭉치가 들어있는 자배기를 밀치고 다시 더운 물에 오랫동안 손을 씻었다. 대부리는 박 영감이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배기를 들고 되도록이면 자배기 안에 피뭉치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꺾어 돌린 채 밖으로 나가 마당 구석 은행나무 밑동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대부리는 박봉필 영감과 함께 죽은 여자의 수족을 거두고 시상판에 뉘인 다음 염습을 하기 시작했다. 향나무를 쪼개어 2치 길이로 잘라 2묶음을 만들고 2그릇의 따뜻한 물에 담갔다. 향이 우러나 향긋한 냄새가 풍기자 한 그릇은 상체를 씻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그릇은 하체를 씻는데 썼다. 박영감은 향물로 머리부터 감기기 시작했는데 빗질을 하다가 빠진 머리카락들을 모두 주워서 소낭이라고 하는 5개의 주머니 가운데 하나에 담았다. 염습을 하면서 박영감은 대부리한테 가위와 쇠붙이는 시신 위로 넘겨서는 안 되니 반드시 시신을 들어서 그 밑으로 건네주도록 단단히 일렀다. 수의를 다 입히고 연포를 7조각으로 잘라 아래서부터 묶고 입관을 한 뒤에 천금을 덮고 소낭을 각각 머리 쪽과 배 쪽에 넣고 나서 천판을 덮고 못을 박았다. 여태껏 초상집에 관이나 져다 주고 상두꾼 노릇이나 해오던 대부리는 처음으로 박봉필 영감을 따라 죽은 사람의 방에 들어가 염습하는 것을 도와주고 행하를 두둑이 받았다. 박봉필 영감은 대부리가 처음으로 염습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니 이를 기념하고 싶다면서 자기의 목까지 몽땅 대부리한테 주었다. 대부리는 그 돈으로 박봉필 영감을 요릿집에 모시고 질탕하게 술을 마셔댔다. 이상하게도 그 돈을 한 입도 남기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부질없는 짓으로 생각되었다. 영산포 세곡선의 목대잡이 시절 난초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그랬다. 영감님, 수의를 입힐 때 어째서 옵섭을 산 사람과 반대인 왼쪽으로 여미는 geb니까요? 대부리는 술이 취하자 뚜벅 그렇게 물었다. 그것은 기생집에서 죽은 여자의 수의를 입힐 때 박봉필 영감이 한사코 주의를 주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기 때문이다. 아, 이 사람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왜든지 반대라네. 제사를 지낼 때도 수저를 반대쪽으로 놓지 않던가. 그것은 이승이 오른쪽이면 저승은 왼쪽인 게지. 대부리는 박영감의 그럴듯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승과 저승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네. 살아오면서 뭇 시신을 매만져 온 그는 마치 이승과 저승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본 사람처럼 말했다. 죽는다는 것이 무섭지 않은가요? 죽는 것이 무섭지 않고 사는 것이 무섭다네. 박영감은 대부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는 거푸 술잔을 비우고 나서 대부리를 보더니 내가 죽으면 자네가 내 염을 해줄라는가? 하고 음울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툴러서요. 내가 죽을 즈음에는 소문난 염쟁이가 될지도 모르지. 그것은 너무나 끔찍한 말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리는 박영감처럼 염장이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가 죽을 때까지는 소문난 염장이가 될 거라는 말에 소름이 끼쳤다.
그때 거정 제가 영감님과 상여또가에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합죠. 대부리는 박영감이 듣기 좋으라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았다. 저승에는 염쟁이가 없겠제. 염쟁이가 필요 없는 저승에 가면 나는 무슨 짓을 해서 먹고 살고. 박영감의 말에 대부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다. 염을 해주었을 망정 망자들이 영감님을 편히 모실 것이니 걱정 마셔요. 대부리는 술잔을 비우고 나서 말했다. 그럴까? 그렇다면은 저승에 가서나 편하게 살아볼까? 하기야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고 은공을 모를 리 없지. 아마 내 손에 몸을 씻긴 왕자가 여러 100명이 될 거여. 그렇게 말하는 박영감의 얼굴이 갑자기 추레하게 늙어 보였다. 임신한 채 죽은 기생을 염해주고 받은 행하로 질탕하게 술을 마신 그날, 대부리는 상여또가로 돌아오는 길에 정동 이염진 대감댁을 찾아갔다. 그는 전서방이 말해주었던 기억을 더듬어가며 정동 언덕배기 아랫길로 휘어들어 문간 쪽에 큰 은행나무가 서 있는 집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다. 솟을 대문 앞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은행잎에 석훈이 붉게 엉켜 있었다. 전서방의 상전집이 바로 여기로구나. 대부리는 잠시 은행나무 밑에서 서서 솟을대문 쪽을 보았다. 무턱대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전서방의 식소를 찾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서방이 어린 상전의 팔자댐을 위해 함께 비렁뱅이질로 나선 지가 벌써 1년이 지난 지가 오래되었고, 집에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나도록 소식조차 모르고 있을 이염진 대감댁 사람들의 초조해하는 모습이 직접 보지 않더라도 눈에 뻔했다. 그런 판국에 전서방을 찾아 앞뒤 헤아림 없이 무턱대고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부리는 누구인가 대문 밖으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은행나무 밑을 서성거렸다. 그러나 좀처럼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 노란 은행나무 잎에 엉켜있던 석훈도 사그라지고 이내 어둠이 내려 덮이기 시작했다. 대문 가까이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집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마치 빈집처럼 쓰렁한 분위기였다. 대부리는 밤이 아닌 밝은 낮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하고 그만 돌아서고 말았다. 그해 11월 21일 한낮 5,000명의 보부상 떼거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만민공동회의 군중들을 습격했다. 이들의 횡포에 분격한 군중들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 보부상 떼거리들과 성곽의 돌멩이를 뽑아 대항하였다. 만민공동회가 습격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더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다. 이 기회에 보부상패가 다시는 만민공동회를 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황극협회를 쳐부숩시다. 우리는 그들보다 몇 배나 수가 많습니다. 군중들은 흥분하여 소리쳤으며 독립협회 간부들이 미처 말릴 여유도 없이
쫓겨간 보부상들을 처붓으로 노도처럼 밀려갔다. 만민공동회 측의 군중들이 서대문 쪽으로 몰려가자 여태껏 구경만 하고 있던 군대와 순검들이 그들의 앞을 막았다. 군대와 순검들은 군중들에게 공포를 쏘면서 되돌아가라고 하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황국협회 두목놈들 집을 습격하자. 순검과 군대로부터 예기치 않게 저지를 당한 군중들은 공포에 놀라 일단 물러서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황국협회의 간부들 집으로 몰려갔다. 그날 하루 군중들은 서대문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 채 거리를 휩쓸고 다녔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종로에 모였다. 종로에 모인 군중들 수는 전날보다 훨씬 많았다. 전날 순검들의 저지로 보부상 부대를 처부수지 못했던 만민공동회 측 군중들은 다시 서대문을 거쳐 물밀듯이 마포 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황국협회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전날에 일단 마포로 후퇴한 보부상 부대는 술을 더 모으고 죽창과 목검 등을 들게 하였으며 덜어는 권총을 갖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보부상 부대들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만민공동회 측 군중들의 선봉이 아현리 고개에 이르렀을 때 두 패로 나뉘어 불시에 역습을 하였다. 아현리 고개에서는 일시에 보부상 부대와 만민공동회 측 군중들 사이에 일대 격전이 벌어졌다. 군대와 순검들은 보이지 않았고 군중들끼리의 싸움이었다. 돌멩이들이 비오듯 날아들고 목검과 죽창을 든 군중들의 함성이 하늘을 찢었으며 여기저기서 비명이 그치지 않았다. 비록 죽창과 목검을 들었다고는 하나 워낙 중과부적인 데다가 미리 준비해간 돌멩이들을 던지는 바람에 역습을 했던 보부상 부대는 뒤로 퇴각을 거듭하였다. 보부상 부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멩이에 맞아 박이 터졌다. 만민공동의 군중들은 여세를 몰아 돌멩이를 쉴 새 없이 던지며 계속 밀어붙였다. 그러다가 준비해온 돌멩이들이 다 떨어지자 잠시 주춤했고 그 기회를 놓칠세라 이번에는 보부상 부대들이 죽창과 목검을 휘두르며 반격을 하였다. 돌멩이도 떨어지고 주먹만 남은 만민공동의 군중들은 죽창을 상대로 맨몸으로 맞싸울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안 되겠소. 모두 복내교 쪽으로 후퇴하시오. 군중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소리치고 성내로 달려가 원군을 청해오도록 당부했다. 대부리와 짝귀는 박성춘을 따라 원군을 모으러 성내로 들어갔다. 성내로 원군을 모으러 간 만민공동회 측 군중들은 목청껏 소리를 치며 돌아다녔다. 여러분들, 보부상 부대의 습격으로 만민공동의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냉큼 종로 내거리로 모이시오. 대부리와 짝귀도 박성춘을 따라 거리를 누볐다. 나는 제설군 대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요. 보부상 부대가 죽창을 들고 우리 만민공동의 사람들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소. 어서 나를 따르시오. 시민들은 박성춘의 말을 듣자 박수를 치며 그의 뒤를 따랐다. 만민공동의 연설장에 나가본 사람들은
제설군 대표 박성춘의 얼굴을 알고 있는 터였다. 지난 10월 종로 내거리에서 연설을 했을 때 그는 군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불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친즉 그 힘이 실로 견고합니다. 라고 한 그의 연설은 아직도 그들의 귀에 쟁쟁했다. 민중들은 만민공동회가 학식 있고 지위 높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박성춘처럼 천한 백정들까지도 참여하여 언권을 얻어 옳은 말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절대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 독립협회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백정대표 박성춘뿐만이 아니고 시전상인 현덕후와 무식한 평민인 목원영, 김덕구, 최용환, 이성근, 피병용, 이승식, 장기와 같이 장바닥이나 싸구려 주막집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들어있어 친밀감이 갔다. 그 때문에 지난번 독립협회가 자강개혁 내각 수립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철야 상소 시위를 할 때 시전 상인들이 이틀 동안이나 철시하고 시위에 참여했고 또 17명의 간부들이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여 역시 철시하고 만민공동회에 나왔던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시전 상인들은 독립협회에 보조금까지 거두어주며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잡아줄 것을 격려했다. 1898년 2월 한 달 동안 이들 시전 상인들이 거두어준 보조금만 보더라도 해전도중 4원, 의전도중 3소임 2원, 청포던도중 4원, 잡곡전도중 2원, 포전도중 8원, 망문상전도중 2원, 백미전도중 4원, 지전도중 3소임 4원, 저포전도중 4원, 과실전도중 4원, 수진궁전도중 2원, 함의전도중 2원, 면주전도중 4원 등 도합 46원이나 되었다. 박성춘은 시전 상인들이 만민공동회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라 시전으로 돌아다니며 원군을 모았다. 박성춘의 생각대로 시전 상인들은 저마다 전방의 문을 닫고 팔을 걷어올리며 뒤를 따라 나섰다. 문전걸식하던 비렁뱅이들도 나무장수들도 작대기를 들고 종로 내거리로 몰려들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은 돈을 보조해주면서 격려를 해주었다. 다동사는 박씨 부인은 집한돈 100원을 몽땅 만민공동회에 바치고 갔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늙은 비렁뱅이도 구걸에서 모은 1원을 주고 갔으며 나무장수 한 사람은 장작 수십 바리를 보내어 밤을 새울 때 불을 피우라고 하였고 시전의 어느 과실장수는 배 3가마니를 져다주며 목마름을 죽이게 하였으며 술장수는 술을 보내오기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피룬대 동민들은 6원을 거두어 가지고 와서 목숨 바쳐 황국협회 앞잡이인 보부상 부대와 싸우겠다고 하였다. 평안북도에 사는 농민 한 사람은
만민공동회에 참가하고 보조금을 주려고 명주 2피를 가지고 서울로 내려오다가 중도에서 화적을 만나 빼앗기자 서울 만민공동회에서 풍참 노숙을 해가며 나란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불언 천리하고 내려가는데 이를 빼앗기니 충해하려던 목적이 실로 낭패로다 하고 울먹인즉 화적들도 따라 눈물을 흘리며 그대의 말을 들으니 실로 가무하다. 이 명주 2피를 도로 줄 터이니 어서 가서 나란 일을 바로 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같이 도덕질하는 사람들도 도덕질하는 사업을 면케 해달라. 우리는 관원들의 학대하는 것을 못 이겨 탕폐가산하고 살 수 없어 부득이 이 짓을 하고 산다. 고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노자에 보태 쓰라고 내주었다고 하였다. 또 과천에 사는 최서방이라는 사람은 나무를 한 발이 싣고 서울로 팔러왔다가 만민공동회에 나무 판 돈 30냥 중에서 노잣돈 단냥을 빼고 나머지 25냥을 모두 보조하였으며 콩나물을 팔러 온 촌부까지도 콩나물 판 돈 단냥을 몽땅 내놓고 가기도 하였다. 만민공동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도와주려고 발벗고 나섰다. 그 무렵엔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까지 보조금을 거두어 보내곤 하였다. 삼화항에서는 감리 정현철과 시민들이 133원을, 그리고 제물포에서는 시민들이 모금한 돈 36원 27전을 시민들의 이름으로 애국운동이 성공하기를 빈다는 격려 편지와 함께 보내왔다. 이 밖에도 이미 독립협회 지회가 설치된 공주지회를 비롯하여 평양, 대구, 선천, 의주, 강계, 북청, 목포 등 8개 지회에서도 시전 상인이나 평민들이 모금한 보조금을 서울로 보내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감옥서의 제수인들도 만민공동회를 지지하여 격려 편지와 함께 이원을 헌납해왔으며 제물포에서는 상복루의 기생 9명이 90전의 보조금을 보내왔다. 이렇듯 백성들한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만민공동회가 보부상패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서울 시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았다. 원군은 자꾸 몰려들었다. 죽창과 목검을 든 보부상패 4천여 명과 대항하기 위해 몰려든 민중들의 수는 3만 명을 헤아렸다. 서울 시민 25만 명 중에서 3만 명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몰려 나왔으니 서울 인구의 8분의 1에 해당하였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덕어학교, 수화동 관립소학교, 양사동 관립소학교, 영어학교 등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 각급 학교의 대다수 학생들과 10세 안팎의 소년층들이 모여 자동의사회를 조직하여 만민공동회를 지원하기 위해 거리로 뛰어나오기도 하였다. 대부리와 짝귀가 박성춘을 따라다니며 만민공동회의 원군을 모으고 있을 무렵 보부상 부대는 죽창을 휘두르며 만민공동회의 서대문 방어선을 뚫고 말았다. 만민공동회 측 군중들은 다시 남대문 쪽으로 밀려났으며 보부상 부대는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계속 꼬리를 들이쳤다.
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만민공동회 측은 마지막 집결지인 복내교 부근에서 보부상 부대를 맞아 한데 얼크러지고 말았다. 보부상 부대를 맞아 돌멩이로 상대하던 만민공동회는 저마다 작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함성을 지르며 생사결판으로 싸웠다. 함성과 비명이 하늘에 닿았다. 숫자는 만민공동회 측이 조금 많은 듯 싶었으나 힘이 센 장정들이 중심이 된 보부상 부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보부상 부대는 워낙 건장한 사내들이고 조직이 잘 되어 있었지만 만민공동회 군중들이란 나이 어린 학생이며 부녀자, 노인들이 많이 끼어 있었는지라 힘도 붙이려니와 악착 같지를 못했다.